자, 이제 잼버리는 끝났죠? 그런데요, 어제와 오늘 전현직 대통령이 잼버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한마디씩 밝혔습니다. 정치권 가만히 안 있죠?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키워드로 보시죠. 자, 키워드는 문의 생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 생각을 알 수 있는 글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잼버리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문제가 많았다, 이런 분위기의 글을 남겼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잼버리로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준비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그리고요,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과와 위로, 일단 요 4개 나왔는데 그 앞부분,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여기서 이 준비는 누가 부족하게 한 건가? 이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뭐 좋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처럼 잘 어울리는 경우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이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생각, 화면으로 한번 좀 띄워볼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이 여야 소속 두 분께 먼저 질문 좀 들어볼 건데, 우선 최인영 변호사.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이거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십니까? 저한테 딱 떠오른 키워드가 예. 적반하장 후안무치. 얼굴이 참 두꺼우시고 수치가 없으시다 말 아닌가. 어느 부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했을 때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전 정부. 이번에 1년 동안 준비를 이번 정부에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6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뭘 하고 기껏 매립했는 것이 작년 2020년 12월에 다 매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난 정부에는 6년 동안 놀고 먹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490억 예산 따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늘리고 늘려서 1,190억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중에 700~800억을 그냥 먹고 인건비 주고 하는 것을 다 쓰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가 집 짓고 이렇게 텐트 치고 하는 거에는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조직위원회 115명이 지금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46%,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북 공무원이었고 특히 문제가 됐던 화장실 그리고 또 샤워실 같은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8명은 전부 다 전북 관련 춘실되는 공무원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선 자체에서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 예전에 있었던 도지사와 지금 현역 도지사 나아가서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석고 대제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국격과 긍지를 이고 저는 이분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옛날에 퇴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용하게 잊혀지고 살고 싶다.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봉하마을은 조용한데 평산마을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좀 국민들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국격을 누구 때문에 잃고 긍지를 누구 때문에 잃는지 국민들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이 오히려 평산마을을 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영 변호사가 그냥 시작부터 퍼부으셨어요. 짧게 주간 질문 있으니까 짧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런 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린 의도는 뭘까요? 출마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출마하는 것 같다. 직접 출마는 아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 그 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2기 내각 같은 비슷한 내년에 어떤 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힘을 이용한 어떤 정치적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포석으로 저는 읽힐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의도는 다른 데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민주당 소속이신 조승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생각에서 저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을까요? 네, 잊혀지고 싶어도 예. 잊혀진 삶을 살고 싶어도 예. 자꾸 소환하지 않습니까? 전 정권 하면서. 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땐 사과도 반 있고 예. 이거는 현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 얘기도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2020년 6월에 2차 발사를 성공했고 올해 5월에 3차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예. 그거가 성공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덕이란 얘기 했습니까? 아. 안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덕으로 자랑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에 성공한 일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덕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실패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거고 퇴임 후에 경호원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제의 기본 질서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전 정권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예산 얘기하는데 1,170억 원 예산 예. 중에 70%를 윤석열 정부 때 집행했습니다. 과거 5년이 아니라 최근 1년간 집중적으로 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 국무총리가 최고 책임자로 있었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컨펌 받으면서 함부로 예산 집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북도에서 공무원들이 좀 불성실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뭔가 몰라서 그랬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전 정권 탓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메시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회식 때 나와가지고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았지 않습니까? 잼버리 개영식. 그렇죠. 개영식에.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전 정부 탓합니까? 이거는 참 비겁하고 졸렬한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주 다르죠. 지금 반응이 다릅니다. 지금 정치권 국회 가면요. 거의 분위기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서 지금까지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 근로 입장이 올라온 걸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은요.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잼버리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관련돼서 또 야당의 어떤 생각도 좀 뒤에다 붙였거든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을 반갑게 응대해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중에 좀 귀를 잡는 거는 잼버리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앵커께서는 동의가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또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하시네요. 이게 답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습니다. 지금요. 이번 잼버리 파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무능, 무책임, 남탓. 뭔가 이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이 돼버렸는데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아주 극명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드러난 무대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잼버리를 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전달된 대통령의 메시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 브랜드를 지켜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 저는요. 국민이 포기할 때까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이건 실망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아니 최소한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이 국격을 잃은 행사로 인한 어떤 국민적 혼란, 그래도 국민들에게 준 상처,
부끄러움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감 표명 또는 사과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뭐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이 문재인 정부 7년 차입니까? 윤석열 정부 2년 차입니다. 전 정부 탓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많은 뭐 부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국민들에게 평가받았던 게 뭡니까? 코로나 위기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좀 이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당부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국민들 앞에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신성범 의원께 뭐 같은 내용인데 질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개를 드리면 일단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라는 평가에 대한 의견과 동시에 지금 이 앞서서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고 이 정기남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최소한의 어떤 유감 정도의 표명은 있을 만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틀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잼버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기업, 종교계, 민간 모두 달라들어서 그나마 마무리를 제대로 다행입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십시오. 이게 잼버리가 얼마나 큰 행사이길래 나라가 다 나서야 되냐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냉동 탑 잡아대나 물 보내나 이게 이렇게 할 산이에요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몇 사람의 똑똑한 공무원이 있었으면 전혀 문제 없는 거죠. 4만 5천 명이라 하면 소도시 큰 업이에요. 그러면 야 2주 동안 자 먹고 자고 행동하고 씻고 배설물 처리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6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이게 국가가 총동원돼야 될 일입니까 이게? 마지막엔 총동원이 된 셈이 됐어요. 총동원돼서 겨우 막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 이게 뭐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써졌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전에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법 만들었죠 2018년도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와서 1년 만에 특별법 만든 요지가 뭐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된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정부 돈 갖다가 새만금 개발하겠다는 생각만 빠져가지고 D- 며칠 이것도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위원회 만들어놓고 공무원들 다 출장 갔다 오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뒤에 이제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터진 일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데 이걸 가리켜서 지금 뭐 다시 뭐 5년이 기냐 5년이 1년 놓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나라가 나설 일이 원래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가. 그래서 몇 사람의 의인이 없어 생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뭐랄까 무사한 일 내지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사람 없고 빨간 펜 들고 다니면서 보고받고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일이에요. 마지막에 장관 3명 끼워 넣었잖아요. 왜? 끼워 넣어야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왜? 작년에 연말에 이태원 사고 터지고 나니까 안행부 장관 들어와라, 문체부 장관 들어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라 전체가 달라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K-파워를 마무리하는 이 행태 자체가 기괴한 거죠, 결론이. 자, 네 분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딱 갈려요, 지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 잘하는 의인 하나만 있었어도 괜찮았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어요, 지금. 뭐 요 공방은요, 사실 이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장관들을 부른 상태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새만금 잼버리 이 파장이요. 글쎄요, 이게 불똥이 튄다고 할까요? 이게 약간 엉뚱한 논쟁, 뭐 어떤 대립 이걸로 가고 있는데 일단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목소리인데 여기서 시작이 좀 됐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 유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렇죠.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저 얘기가 알려진 뒤에 단박에 여당에서 반발하고 지금 엑스포를 무슨 소리라고요? 그리고 또 부산 지역도 약간 발칵해서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요? 뭐 그러면서 굉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반발하는 목소리, 또 그거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이 다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온 국민의 염원인 부산 엑스포 유치를 두고 물 건너갔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생뚱맞게도 지역주의 부활이냐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망언을 반복하는 인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잼버리 개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 내부가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게 잼버리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자, 여기서요 네 분께 OX 퀴즈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라기보다는 OX 의견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입니다. 이 파행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O, 아니다. 뭐 영향 줄 건 없어 보인다. 그럼 X를 골라서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모두. 이게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최인전 변호사하고 신성범 전 의원님은 X니까 영향이 없다. 정기당 교수님 있다. 그리고 조승현 부위원장은 뭡니까? 중간입니까? 이두저도 아니고 아니면 중간이다. 일단 그러면 일단 O를 먼저 선택하신 정기당 교수님 들고 계세요. 나머지 분 다 들고 계세요. 일단 조승현 부위원장 들고 계시고요. 예. O를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G8을 자부하는 이른바 국가입니다. 인류 코리아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잼버리 파행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른바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저는 상당 부분 실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 엑스포, 예.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부산 엑스포 사업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여야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이번 잼버리 파행에서 드러난 이런 어떤 이 실력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발언 자체가 그런 부분을 겨냥하고 한 얘기지 예. 물 건너갔다라는 그 어떤 단정적 표현 때문에 예. 그 말의 취지가 곡해되고 또 이것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이런 상황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이 표현은 약간 고치지만 할 만한 얘기를 한 거다 이런 평가도 곁들여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신성범 전 의원님은 세모를 했었다 X 왔다 갔다 하신 거야? 아니면 X 유지하신 거죠? 일단 이건 저기 최인현 변호사한테 일단 X를 고르셨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야구로 비유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예. 선발 투수가 1회부터 5회까지에 거의 무너졌어요. 거의 콜드 게임까지 가다가 선발 투수를 이어서 구원 투수가 들어온 다음에 예. 이게 역전을 해서 9회 말에 역전 말로 홈런 터뜨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긴 겁니까? 그럼? 결국 이겼죠. 결국 그 이긴 증거는 뭐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캠프에서 빨리 철수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철수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영국 대사관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시청에 전화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이 사람을 구하고 또 문화행사를 준비했고 그래서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고맙다는 서한을 오세훈 시장한테 보냈고 우리 한 총리께도 감사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겼다는 근거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K-팝 콘서트 자체도 굉장히 성황이었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있었던 거는 언제나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이게 뭔가를 준비하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극복했구나. 나아가서 이번 문제는 우리는 정치로 보지만 상당수의 어떤 해외에서 온 사람은 글로벌 워밍, 글로벌 기후 변화 속에서 이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했다라는 그런 프레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이 그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것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구원 투수가 나서 세이브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았다. 지금 이런 세이브승이 아니고 구원승이죠. 구원승. 예. 알겠습니다. 야구 얘기를 또 곁들이셨어요. 부산 얘기를 하다가 또 야구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자, 이번에는 조승현 부위원장은 중간을 고르신 것 같아요. 세모를 네.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세모가 없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우리 예. IMF 외환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국격을 실추시켜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가 브랜드를 잘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한 게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사실은 그 당시에 거의 전쟁을 오가는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8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가 그걸 성공을 시켰습니다. 국민들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잼버리가 좀 지금은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위기를 극복했고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좀 정신만 차리신다면은 어떤 행사든지 다시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무능보다 더 문제는 무책임입니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될 말씀 하셨다고 했죠. 기업과 민간들한테 감사회했습니다. 거기 한마디가 더 추가됐어야죠. 제가 대통령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구덕의 소치입니다. 사과 한마디만 더 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사과를 안 하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지 마시고 사과할 때 사과하시고 책임지는 자세로 전 정권 탓할 생각, 지방 공무원 탓할 생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죽하면은 지금 이정현 여권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이렇게 지역감정 옛날 새누리당 의원을 하신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에 임한다면은 부산 엑스포도 유치할 수 있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중간 답을 고르셨는데 신성범 의원님은 X를 선택하신 거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없죠. 자, 잼버리와 엑스포는 차원이 다른 행사예요. 급이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 잼버리는 청년들의 모임이고 엑스포는 정말 국가 단위의 큰 행사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평면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외국인 손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을 너무 의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외신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열기가 대단한 날씨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실수했다. 에러를 냈다. 이 정도로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뭐가 떨어졌네. 능력이 안 되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나. 예를 들어서 김한규 의원은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한규 의원이 시작점이 김한규 의원이잖아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사막에서 젊은 행사 장관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욕을 하나요? 실수한 모양이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가 대표들이 표를 찍는데 야외 행사 7월 달에 하는 야외 행사 엑스포 잼버리. 그러면 부산에서 하는 큰 건물 안에서 하는 뭐 엑스포 어떻게 비교가 되나? 이거는 과도한 해석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물 건너갔다. 이거에 대한 해석과 의견 요거를 좀 다양하게 주셨어요. 세모도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X가 2개, O가 하나, 세모 하나. 이렇게 좀 오늘 질문에 OX 의견이 나왔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요. 여의도 지금 뭐 서로들 무슨 생각하는지 보지만 쉽진 않아 보여요. 지금 상황은 서로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어떤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죠. 이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 키워드는 고민 속으로입니다. 누가 고민을 한다는 걸까요? 또 사진에 나온 저분이 고민일까요? 아니면 저분이 소속된 조직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사면과 관련된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표 그리고 야당의 어떤 반응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의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 공직자 3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습니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합니다. 자, 여기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나오죠. 강서구청장 전에는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내용을 폭로했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됐고 논란도 됐었어요. 그리고 뭐 공익신고자 이런 신분까지 부여받았는데 최근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게 석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죄 판결 때문에 강서구청장 자리를 잃었어요.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이 그동안 맞서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사면이 됐으니까 죄가 지어졌고요. 복권이 됐으니까 정책 활동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10월에 강서구청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원래 있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내보내는가 안 내보내는가, 이거에 또 지금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강서구청장 후보는 안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공익제보가 과연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 뭐 여러 명 후보랑 비교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저는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 그러면 저는 그 뭐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족쇄를 풀어주면 재출마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당이 무공천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56만 강서 구민을 우롱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OX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내부 모두 궁금한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엔 김태우 전 구청장을 10월에 있는 보궐선거, 이 강서구청장 새로 뽑는 요 선거에 출마를 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아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 하면은 X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모두 올려주세요. 김태우를. 자, 여기는 지금 OX가 갈렸고요. 여기는 다 O입니다. 그러면 일단 O라고 쓰신 분들 의견을 들어볼까요? 정기랑 교수님, O 들고 계세요. 다들 들고 계시고요. 신성보 의원님도 들고 계세요. 다들 화면에 잡힙니다, 지금 이게. 정기랑 교수님. 김태우 전 구청장이요.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이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을 받습니다. 예. 오늘입니다. 예. 오늘 사면 복권 됐죠. 자,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정면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항의하고 지금 반기를 든 겁니다. 자, 왜 이런 무리수를 둡니까? 그것은 오로지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나는 이게 이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것을 우기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는 다르게 자신들의만의 시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사법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김태우 만약에 이 전 구청장이 경쟁력이 있냐? 이건 뭐 아직 모를 일입니다. 저는 경쟁력이 있든 없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된 이상 당은 후보로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결정이 나온 거는 이거는 출마 쪽의 의중을 비춘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자, 이번에 X를 고르신 게 최진jon 변호사가 지금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X를 고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안 한다예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한답니다. 근데 왜 X를 고르셨어요? 약간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플랜 1은 1번 플랜은 공천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순위는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그 민주당에서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56만 강소구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56만 강소국민의 선택을 무시한 거는 사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6만 강소구민이 지난 지방선거 때에 김태우 후보를 구청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뭐 대법원에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1심 판결 나는데 몇 년 들었죠? 횟수로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고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임기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유독 국민의힘 구청장인 그 김태우 전 구청장만 사법부가 일사천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지 그 용산에서 문제 잡는 것은 그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한 불평등한 것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을 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원희룡 지금 현 장관 예전에 그 제주 도지사 어땠습니까? 지난 그 어떻게 보면 탄핵하고 이후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해서 컴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로도 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하고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들어오는 거.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플랜 B로서 X를 들은 겁니다. X를 고르셨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두 분 남으셨는데 일단 중간에 오늘 요 사면 결정 나온 뒤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입장을 좀 냈죠. 여기도 의미심장한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입장문인데 일단 감사드린다. 뭐 이거는 뭐 통상적인데 강석으로 다시 돌아갈 것. 어떤 방식 역할 안 가린다. 그럼 뭐예요? 어떤 방식 역할 안 가린다는 거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출마를 하겠다는 걸 일단 들리는데 요거는요. 조승현 부위원장이 공천을 그러니까 출마시킨다 당에서 공천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의견 주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은 출마를 시킬 거라고 공천을 줄 거라고 이게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온 거다 지금. 아 그럼요. 이걸 뭐 사법부의 헌법 정신에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얘기고 항상 뭐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데 법치주의란 개념이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학 전공자이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치주의 개념을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법부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냐. 그걸 설명드리자면 공익자 신고 보호법이 있습니다. 거기 2조를 보면 공익신고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 제보자 안 본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들이 일관되게 이 김태우 씨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 반장으로서 자기 지위를 활용해서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유착돼 있는 건설업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에다가 압력을 행사한 혐의. 그다음에 자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기 감찰 대상인데 거기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셀프 승진을 하려고 자기 지위를 활용한 혐의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대검으로 가서 대검 감찰반에 의해서 감찰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한 목적,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익 제보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낸 건데 그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기니까 국민의힘이 순종적인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공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신성범 전 의원께서 아까 뭘 고르셨죠? 저는 공천을 하는 게 맞다. 공천을 할 것 같다. 것이라고 봐요. 앞에 부분 그러니까 저 김태우 씨가 공익 제보자 안지에 대해서는 정당 그는 떠나서 정치 현실 이야기하면 그 공천하는 게 맞아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김태우 씨가 우리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여론을 의식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비추는 것은 아하 국민의힘이 질 것 같으니까 후보를 안 내내로 비춰질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나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2등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만 수도권에서 뭐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오히려 수도권에서 긴장도 높이고 더 훨씬 더 효율적. 안 내는 것보다는 저는 내는 게 당연하다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강서 가벌병 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3명 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의원도 많을 테고 시의원도 많을 거면 내분이 생기고 있다니까요.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이냐. 3명의 국회의원이 다 달라요. 가벌병 위원장이 다 다르고. 이런 점에서 보면 강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분하는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보다는 어찌됐건 집권 여당 소속 구청장이 나오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10월 11일 날.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김태호가 됐건 김태호 씨가 됐건 어떤 사람이든 국민의힘에서 공천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옳은 태도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말들을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잠깐 나왔듯이 사실은 원인 제공 정당에서 후보를 낸다. 이게 딱한 여론도 의식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안 내면 이건 내년 총선이 금방 오는데 이건 당이 이래서 되는가? 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뭔가 말을 아끼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로는 제3당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금태섭 신당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으로. 그렇죠. 그 강서에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강서 노원 앞에. 강서에서 자기가 현역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된다.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이 제3당의 후보로 나오게 되면 국힘에서는 좀 고민하는 지점이 생기겠죠. 같이 대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밀어주기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 남아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은 독자 후보를 내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 나올지는 뭐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은 조금 빨라요. 이제 오늘 사면이 확정이 돼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 해석을 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요즘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연일 뭔가 본인의 의견인데 굉장히 막 화가 나서 쓴 글들을 매일 올리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얘기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키워드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 단순합니다. 쓰고 또 쓰고. 이유가 있겠죠? 어떤 생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쓰고 또 쓰고입니다. 화면에 좀 보시죠. 지금 뭐 이틀치가 있는데요. 지난 10일, 그러니까 그때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그 입시 비리 관련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와서 고문해라.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어제는요. 사냥감의 기소 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다. 그러면서 검찰을 맹비난합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내일도 뭐 또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런 모습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요. 다음 영상은 좀 지난 영상인데 얼마 전에 뭔가 성찰 얘기를 꺼낸 게 있고요. 과거에 조민 씨의 어떤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조민 씨 얘기가 2019년의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한참 몇 년 전에 지금 그 얘기를 끌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실화 됐어요. 자, 정기랑 교수님. 연일 뭔가 어떤 본인의 불만 뭐 이런 걸 섞인 뭐 남영동 남산 얘기까지 과거 그 우리 정치사에 어두웠던 그 시절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차라리 고문하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도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의 생각은 지금 뭡니까? 조국 전 장관의 머릿속은 분노와 어떤 그 억울함 이걸로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자,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교도소에 있고 딸은 학위도 포기하고 소송도 취하했는데 기소되고 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상황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검찰은 원래 그런 조직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조국 전 장관의 멸문지화일지도 모릅니다. 자, 기소 편의주의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예. 기소의 형평성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옛날처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와서 고문하기 바란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는데 저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살짝 그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어요. 자기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말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겠지만 상대가 아무리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나는 품위 있게 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품위와 자중자애 좀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줘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강한 반발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쓰면서 그러자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특히 조민 씨 관련돼서 뭐가 얘기가 나오면요. 이 인물이 꼭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나왔네요. 또 화면에 있는데 한마디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또 뭡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위조 자범이 열사하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조 자범인데 열사냐? 이렇게 쓰는 것 같죠? 고문하라는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 요 지점을 딱 지적을 했네요. 또 보니까 정유라 씨가. 일부러 썼겠죠? 저렇게. 뭐라고? 최인영 변호사. 이거 법률적으로 지금 사실은 민주당과 가까운 분 또는 민주당 분들 중에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 조민 씨 같은 경우 기소할 거면 진즉에 기소를 하지 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는가?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과거에 정유라 씨는 기소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약간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거꾸로 봤을 때에 어떻게 검찰이 저렇게까지 반성하고 자백하고 기소유예할 기회를 그렇게 주는 케이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기회를 주고 봐준 거다. 그렇죠.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 벌써 해가지고 기소를 다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자백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근데 스스로 밥통 차버린 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민과 정유라를 지금 비교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뭔가 똑바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 정유라 씨는 어떻죠? 구속영장 검찰이 2번 쳤습니다. 그랬나요?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법원이 기각하니까 또 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진 보세요. 지금 정유라 구속 사진을 하면은 그때 피덩이 같은 아이 있는 그때 정유라 씨는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얼굴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민 씨 얼굴 지금 나온 적 있습니까? 최근에 본인 스스로 그 TV에 나오고 본인이 TV에 라디오에 나오면서 스스로 공개를 했던 것이지. 조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한 번이라도 쳤습니까? 단 한 번도 치지도 않았죠. 그리고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인 최서원 씨에 대해서 사실상 고소에 해당할 정도 그리고 이모에 대해서 고소에 해당할 정도로 적극 수사에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소 윤리했습니다. 그 반면에 조민 씨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잖아요. 최근에서 불러봤더니만 검찰에서도 또 일부 부인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국 조민 씨의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빨리 기소를 벌써 했었어야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사실 유감입니다. 왜 봐줬냐 이걸 지적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은 두 분 얘기 다 들어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상황. 두 의견 다 일리가 있지만은 일단 저는 검찰의 그런 무도하고 무자비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백을 해라. 그럼 기소 안 할 테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약과고요. 사실은 제가 KBS 2021년도 9월 7일 날 보도된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수사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와이프, 형, 어머니까지 다 공범으로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어머니까지 조사받아야겠냐. 이거 불효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와이프까지 체포하겠냐 우리가. 애들은 그럼 누가 보냐. 그러면서 회유 협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다 보도가 된 내용인데. 보도된 내용이 그게 있습니까? KBS 2021년 9월 7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지털이에 별건 수사해가지고 정말 사냥하듯이 수사를 하는
이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 지금 정유라 씨도 분노하고 조국 장관도 분노했지만 이렇게 사회가 분노로 몰고 가는 게 옳습니까? 지금 잘못한 게 있다면은 지금 자녀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공저자로 해줘가지고 자녀들한테 스펙을 만들어준 교수들도 많이 있고 자녀들 인턴 증명서 해줘가지고 로스쿨 보낸 그런 법조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지 사냥하듯이 해서 분노를 하고 어떤 정권을 야당을 공격하는 식으로 검찰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현 부위원장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인데 기소가 된 상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를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기소한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기소한 자체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이란 게 있어도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잘못한 게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젊은이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가 되고 언론의 지탄을 받고 전 국민의 비호감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이런 게 과연 옳으냐. 우리 사회가 과연 이게 정의로운 사회냐 이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지만 그 잘못한 거의 처벌은 저는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벌하고 어머니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몇 년째 있고 이러면은 그 온정이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너무 과한 처벌을 하는 것, 사회적으로 지탄으로 몰고 가는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죠. 앞서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연속적으로 2번에 걸쳐서 어떤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조민 씨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에서 본인의 SNS상에 본인이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지낸지를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사진이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살짝 뭔가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뭔가 여행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신송범 전 의원님 이게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지금 분위기하고는 아주 다른데요. 그게 저 배경은 모르겠으나 화면 좀 다시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니까 저는 뭐 의미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 가운데 저 조국 씨의 논리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죄로 내 딸을 기소했다고 하는 게 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부인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사건이 일목요연에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조국이 자백하는 공범이 조국이나 조민이 자백한들 유의미하지도 않고 검찰도 진술을 압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 따져보세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거 앞으로 조국이 조국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왜 무슨 뜻이냐? 지금 저 부분을 한 번도 이 부분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한 적이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잘못을. 이제 와서 내가 부모로서 잘못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가 가장 앞서 나온 진보된 진일보한 결정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민을 어떻게 할 거냐? 왜 진거 안 했느냐? 딸까지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얼마나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아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 본 거예요. 태도 변화를. 태도 변화가 있었나요? 조민도 그렇고 정경심도 그렇고 본인 조민도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해주든지 기소유예는 어려운 게 정경심의 조국의 공범 조민으로 돼 있는데 기소유예는 힘들고 그러면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하면은 무혐의 뭐 예를 들어서 무혐의 해주려고 그러면 그나마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검찰로서는 부담을 안고 기소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법률적인 문제 같은데 지금 조민 씨가 미국에 여행을 떠난 상태고 근데 이거 기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별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기소가 된 상태니까 아마 여행에서 돌아오면 귀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외국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 해외에 가거나 그래서 이제 다시 수사에 정상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자유롭게 나가는 것은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고 하지만
출국 금지 같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건 거예요. 안 한 거네요, 그거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기소가 되면은 기소하기 전에는 출국과 관련되는 결정을 검찰이 합니다. 검찰이 하는데. 그렇지만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해외에 가고 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 그 재판부의 결정을 얻어야 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재판부한테 이걸 좀 그렇죠. 나갈 일이 가동해달라고 있겠죠. 요청을 하는데요. 예. 그럴 땐 정말 보증까지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가긴 나갔지만 만약에 제때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영장 같은 것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해외에 나가셨고 저렇게 즐겁게 어쨌든 여행을 하신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원의 절차에 정상적으로 응하면서 본인의 무죄라고 한다고 하면 열심히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글쎄요.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딸 여행 간 딸의 모습은 좀 확연히 좀 대비적이긴 해요. 약간 그래서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기사로도 다뤄지고 뭐 이렇게 좀 오늘 조명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도끼인 객낀인데 뒤에가 정당의 로고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도끼인 객끼는 다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우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판사에 대한 어떤 압박이랄까 이런 게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이 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뭔가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 우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요. 저는 뭐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뻔뻔한 범죄자인 정진석 의원을 늦장 수사하고 봐주기, 약식 기소한 검찰이 이상한 것입니까? 여당의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판사 비난과 의혹 제기는 사법권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국힘당은 도대체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게 전주의 의원하고 서은석 최고위원 지금 아주 다른 입장을 냈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이 판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조승현 위원장, 최인정 변호사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 조승현 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판사의 약간 과거 어떤 행적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압박과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법부의 판단에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이걸 통합하는 게 최종 결론은 사법부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에는 존중하는 태도를 여든 야든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실명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최근에 그렇죠. 몇 차례가 있었어요 지금 그럼 검찰 네. 수사하는 검사들 공개한 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그건 좀 따로 준비돼 있으니까 좀 이따 할게요. 그것까지는 마저 지금 답을 하시는데 그건 따로 준비돼 있거든요. 우선 네, 요건에 대해서만 일단 의견을 듣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정진석 그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의 명예훼손인데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위의 사실, 또 하나는 비방의 목적,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허위의 사실이냐, 진실의 사실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각종 CCTV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정진석 그 의원의 글 자체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싸움이 그렇죠. 있었고, 싸우고 나갔고 가출했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정진석 의원의 확실한 노력도 사실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은 사실 정진석 의원으로서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겁니까, 그럼 그렇지만 재판부가? 문제는 또 하나의 요건. 비방의 목적 이 부분에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진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노 전 대통령의 부부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맥락이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글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다른 데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어떤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한다고 해서 벌금 500만 원 구형했는 사안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한다? 예. 물론 요즘은 어떠냐 하면은 검찰이 실질 구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옛날에는 좀 부품하게 구형을 하면 예. 법원이 한 3분의 1 깎아서 했는데 요즘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생각해가지고 구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사건이면은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하는 것이 맞다 했는데 그거를 법원이 실형을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1심 판결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2심에서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곁들여졌는데 일단 이거는 어떤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그 판사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막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음 들으실 거는요. 앞서서 사실 민주당은 수사를 하고 있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면서 뭐 실명이 있고 수사팀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라고 아예 이제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막 공개하고 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제4차장 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일부 부장검사, 부부장까지 검찰에 경고합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 돌아갈 것입니다. 저렇게 이제 실명 거론하면서 실명을 저희가 좀 가렸어요. 근데 실명 거론하면서 이제 저렇게 브리핑도 하고요. 그리고 화면 좀 보세요. 좀 어떤 포스터처럼 명단인가요? 이건 무슨 이렇게 조직표처럼 만들었죠.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뭐가 있는데 몇 명의 검사가 있고 막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다 보라고 웹자 보라고 그러죠. 하나 더 보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최근에 있었어요. 지난해 12월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이게 좀 반복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저 조승현 부위원장이 약간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신성범 최는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의 과거를 들춰내서 막 뭐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검사가 누구누구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뭐 어느 라인이에요.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검사와 판사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예. 다시 말해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압박이 들어오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당신 판결 잘못하면 이 사람은 큰일 나. 당신 이렇게 이제 수사 잘못하면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잊어말아야 될 것은 검사나 판사나 기자나 전부 다 정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지만 그것을 업무로 표출하면은 비프로페셔널, 전문적이 않잖아요. 예. 나는 누구를 마음속으로 지지하지만 그걸 판결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판사의 역할, 검사의 역할, 기자의 역할을 하는 게 그 직역의 업무죠. 그런데 이번 정진석 의원 판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판사의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 뭐 검찰에 대한 공격 이런 거 보면 판사의 부장판사쯤 되면 아마 10년 이상 15년 차쯤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그런 인협성에 녹아 있다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3 때 뭘 썼다. 이까지 노출. 고3 때 무슨 뭐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왜? 이거는 법조인 대학 보면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고향이 어디고 따져보면 이렇게 되면 글쎄 법조인 되기 전에 그때 어릴 때 그것까지 학교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와야 돼요. 이런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저 잘못된 거예요. 판사에 다시 답변치기 하는 거 잘못된 거다. 특히나 부장판사 출신 저 전주의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행태예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검사 좌표찍기도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판사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판사가 많잖아요.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런 모양이다. 법원 안에서 내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인사 때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정치사건을 맡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향이.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항소심, 고등법원 가면 바로 지겠다는 믿음을 갖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 판사 좌표 찍기는 좀 웃기는 행태라고 봐요. 자, 정기란 교수님. 그러니까 판사의 과거를 들춰내는 거. 그다음에 검사의 좌표와 과거 무슨 뭐 라인 뭐 이런 얘기까지 소개하는 이 두 가지 양당의 지금 모습이에요. 최근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글쎄요, 그 정치권의 정말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는데 양당이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사법 절차에 호소합니다. 고소 고발합니다. 그렇죠. 통상 많아요. 서로가 고소 고발합니다. 싸우다가 안 되면 글로 가죠.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냐 나한테 유리한 조치냐에 따라서 검찰을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건 정치와는 엄격하게 삼권 분립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법 시스템입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런 그 문제 제기, 이건 정말 신중하고 또 뭘까 자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검사 좌표 찍기를 하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방해 행위를 한다. 이건 저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없애져야 할 나쁜 정치권의 관행이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말 이건 아무리 판사의 정책 성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 전주의 대변인의 저런 표현, 자,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고3 시절에 어떤 그때 뭘 썼다. 뭘 썼다. 한나라당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무슨 연좌제입니까? 사상 검증입니까? 이건 과도한 인신 공격이죠. 더더욱이나 정진석 의원 개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 판결에 대한 어떤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으되 정당이 이걸 나서서 집단적으로 공격한다? 이건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는 못된 관행이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정진석 의원의 항소심에 저는 결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겠지만 저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뭐가 안 되면 고소고발하고 막 법원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판결 나오면 서로 비난을 해요. 수사를 왜 그렇게 했는가? 재판이 왜 이 지경이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패널 분들은 그래도 많이 개탄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또 자칫 이런 주제 가지고는 뭐 그건 할만하니까 했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오늘 패널 분들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지적들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주제 역시 키워드로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안면인식장애. 이거 지난주부터 나와서 주말 동안에도 참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요거 이재명 대표가 쓴 표현이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근데 여기 보면 선거법 위반 공판이었는데 뭐 이제 누구를 아느냐. 이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문제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또 똑같은 뭐 취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명함만 거의 뭐 80만 장 돌렸다 나는 상대는 기억 못해도 자신은 기억 못,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기억하지만 자신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 와서 저 아시죠? 그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는 걸 강조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안면 인식 장애라 비난받기도 한다 원래. 그래서 안면 인식 장애라는 걸 쓴 거예요. 자, 그러자 여당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자신이 스스로 그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선행 자백을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선택적 기억 상실 증후군을 비롯해서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 인식 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성보 주任안면 인식 장애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아시죠? 하면 가장 당혹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한두 번 만났는데 이름도 그런 경우인데 그때는 안면 인식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기억 장애죠. 그런데
지금은 그 특정이잖아.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왜 그 표현을 썼냐 이 그러니까,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명함을 많이 뿌리는데 70 몇만 장? 80만 장. 80만 장 중에 하나라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인데 그럼 말이 아니야. 김문기를 얼굴은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 안 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만 그 양보한다 하더라도 김문기의 직책 했던 이런 거는 다 정상적이라면 기억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자주 만나고 보고도 받고 대면 보고도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모른다는 거에 웃기잖아 이게. 아무리 제가 보시죠. 판사가 위에 법대에서 앉아서 저런 식으로 대화하면은 웃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게 참 안면 인식장애라 하면 안 되죠. 저런 말은 그냥 제가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제가 웃기는 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도대체 법적으로 뭡니까라고 판사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게 뭡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이걸 계속 고집하다 보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무서운 사람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면 인식 장애라는 표현이 써서 이것 때문에 계속 기사도 많이 다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실 과거에 이재명 대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좀 자주 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영상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잠깐만.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청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거기에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사건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맞아요. 최인준 변호사,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이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까? 선서하고 증언을 했을 때에 아는 걸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위증입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알면서도 기억에 반해서 그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를 하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위증이.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어쩌란 말이요? 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기억이 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법률가인 정치가의 아주 정치적이자 법률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최인준 변호사는 사건 의뢰받으면 그렇게 조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증 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그 변호사로서는 진실 의무가 있으니까. 하지만 기억에 나지 않을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거는 본인이 겁니까? 머리가 새하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통상 안 나죠. 하지만 이 사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안면 몰수 장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대장동과 관련되는 핵심 실무 직원을 해서 계속 만나고 보고하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 같이 가려고 했는 사람 빼고 김문기 너 해서 났다고 하는 그런 증언까지 있고 같이 골프장까지 가서 1월부터 17월까지 치다가 17월, 18월 넘어가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첫홀로 돌아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들켜서 이게 다시 마치게 됐다는 그런 지금 유동규 씨의 진술까지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기억 못한다? 결국 그런 어떤 내용이 전체적인 어떤 이재명 지사 대표의 말의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른바 단순 부인 전략의 참사를 저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인영 변호사하고 신성범 전원님은 지금 하여튼 의심하는 이런 논평을 좀 해주셨어요. 자, 조승현 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처음 발언된 방송을 보면요. 2021년 12월 달이었습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주영진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진행자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시장 재직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시에 좀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알았는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았는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제가 안지 25년 됐고 대학 동문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잘 아냐 누가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 못합니다. 그런 문맥이어서 대답 못한 게 있었고요. 그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 재직 시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재판에서 증인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문기가 이재명과 연락한다고 말한 것은 성남시장 때는 아니고 경기도지사 때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판사가 그래서 검사한테 질문했습니다. 성남 재직시장에 문자나 전화 주고받은 것 있냐? 그랬더니 검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죠. 지금 저렇게 희화화가 된 거를 돼서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 거고 성남 재직시장 때 몰랐다는 게 재판정에서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말씀드리는데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이 자기의 신분, 재산, 경력,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 그냥 판례인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 돌발 질문에 대해서 그냥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검사들이 이걸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걸 악의적으로 기소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 이거 반드시 무죄 판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재판부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뭐 의미가 많이 있겠죠. 일단 재판부의 결정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사실 이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자주 하시는 의원인데 오늘 무슨 고음팡이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또 민주당이 또 발칵했어요 이걸로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있었다면 아주 맹종한 세력들이 친문 쪽에도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아주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강성 뭐 당원 강성 지지 뭐 하여튼 계파가 색이 강한 뭐 이런 걸 곰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곰팡이 균이라는 게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더러운 균, 안 좋은 거잖아요. 거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상민 의원이 개딸들로 통칭되는 어떤 그 강성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맹종부로 곰팡이 같은 부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 지역구 등에서 수박 소탕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곰팡이도 있고 수박 소탕도 있고 현역 의원들의 정서를 아주 자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빗대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저는 5선 의원이십니다. 이상민 의원이. 좀 더 품위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당 지도부는 이 개딸들의 어떤 강성 당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통제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 이걸 지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 의원 정도 되는 중진 의원이면 저는 곰팡이균 같은 소위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써서는 안 되는 언어를 씀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한 20초 남았는데 저 곰팡이 얘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나셨습니까? 좋은 곰팡이도 있죠.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약이죠, 약. 민주당에서는 정말 좋은 곰팡이가 이렇게 잘해서 정말 민주당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